예,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향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고대가요도 제가 필기할 때, 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눠서 필기를 했었죠. 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향가는 시기를 봤을 때요, 통일신라에 시작을 해왔고요. 고려 초까지 이어진 작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작품은 통일신라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층은요, 육두품 귀족입니다. 육두품 귀족은 대부분 이제 승려와 화랑이 많은데, 승려와 화랑은 그 당시에 육두품 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층은 육두품 귀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형식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자, 형식은요, 4구체에서 시작을 해왔고요. 8구체, 19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우리가 19체 향가로 보고요. 얘를 요 19체 향가만 우리는 사내가 또는 사내가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구체는 왜 형식이 4구체로 이어졌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 자, 아까 배웠던 고대가요. 몇 구체 형식이었죠? 그렇죠. 4구체 형식이었죠. 이거는 고대가요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8구체 형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이 4구체를 한 번 더 적은 겁니다. 2절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체는 이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해 볼 때는요, 19체니까 다섯 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자, 4줄, 즉 8구체 형식의 나머지 2줄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 서, 결의 몇 단 구성요? 바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결의 제 9번째 구가 있죠. 이 9번째 구는요, 이 9번째 구의 첫 번째는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낙구라고 그럽니다. 낙구는요, 제 9구의 감탄사를 얘기합니다. 감탄사. 이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바로 시조의 초, 중, 종장, 즉 3장 형식에 영향을 주고요. 이 낙구는요, 시조의 종장의 첫 세 글자 있죠? 이게 감탄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3단 구성과 낙구는요, 우리가 뭘로 보느냐? 이거를 우리는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가는 시조의 기원이다 라고 말하는 건 바로 3단 구성과 낙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 배웠던 정읍사 기억하시죠? 정읍사도 바로 자, 후렴구와 여음을 제외하면 몇 장 형태요? 3장 6구 형태라 했죠? 걔도 시조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얘도 시조의 기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시조의 기원은 도대체 뭐 이렇게 많다는 거죠? 바로 시조라는 작품 자체가 바로 예전부터 흘러내려왔던 우리 고유의 고대가요들,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이런 형식들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가지고 재창작된 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딱 튀어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 간의 형식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가의 내용은요, 주로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속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기수단이 있습니다. 형식에다 썼어야 되는데, 자, 형식 중에 표기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향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어떻게 해요?
우리 말처럼 사용합니다. 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말처럼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찰에 이 우리말처럼이라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가 우리말의 어순을 얘기합니다. 어순. 우리말의 어순대로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어는요, 주어, 서술로 목적어 되죠. 근데 여기는 우리말의 어순. 두 번째는 조사나 어미도 표현합니다. 조사와 어미가 원래 한자에는 없죠. 근데 그거는 우리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가의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향찰로 기록되었다. 우리말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대표작들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 이제 더 얘기할 거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얘는 이제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삼국유사의 11수와 균여전의 14수가 전해집니다. 총 25수만 전해지는데 균여전 건 우리가 배우지 않지. 그건 불교적 색채, 포교활동의 목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얘는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11수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번 기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배울 거고요. 원래 이제 3대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향가 모음집인데, 이거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3대목이 발견된다면은 향가에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겠죠. 발견한 사람은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3대목이라는 작품집은 어느 집 화장실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옛날에는 휴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책 찢어가지고 막 그랬던 적 있죠. 그때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찢어져서 버려진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동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요는요, 사구체 향가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가 되고요. 이 서동요에도 배경설화가 전해집니다. 신라의 이제 서동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서동이 태어나게 된 계기는요, 서동의 어머니가 우물에 있던 용과 이렇게 해가지고 서동을 낳았다는 겁니다. 기이한 출생이죠. 근데 이 신라의 서동이, 백제죠, 백제. 죄송합니다. 백제의 서동이 그 신라의 선화공주가 굉장히 예쁘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선화공주를 찾으러 가서 보는데, 와, 진짜 예쁜 거죠. 너무 예쁘니까 이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동네 아이들을 시킵니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탕 하나씩 주면서, 야, 내가 노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노래 좀 불러줘. 아이들은 또 그런 거 주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선화공주는 나 몰래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요. 이 소문을 중시하던 당대 사회에서는 선화공주는 궁궐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지만, 그리고 아버지인 왕도 알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쫓아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선화공주 엄마가 몰래 이렇게 폐물을 챙겨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서동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화공주가 나오는 걸 보고 뒤를 쫓아가서, 공주님, 제가 서동입니다 했더니, 어머, 그 노래가 사실이네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백제로 따라가게 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백제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누추한 집에 이제 딱 보고 나서 제가 가져온 폐물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걸 팔면은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폐물을 딱 펴보는데 웬 노란 돌덩어리가 보이는 거죠. 그 서동이, 아니 이건 무엇입니까? 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는 우리 뒷산이 막 널렸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갔더니 진짜 금산인 거예요. 금산. 금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텐데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법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죠. 신라에 딱 그걸 갖다 줬더니 그래 너는 내 사위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되는 겁니다. 참 뒤에는 얼토당토 않죠. 이해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사한테는 절을 하나 지어줬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배경설화가 되어서 전해진 서동요. 그래서 서동요의 내용은 이겁니다. 선화공주님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밤에 남몰래 결혼을 하죠. 누구와 함께요? 서동과 함께. 그래서 서동을 맞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유혹하는 겁니까? 선화공주가 서동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바로 서동이 노래를 해서 선화공주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바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참요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참요적 모함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참요적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냐면요. 이건 향찰의 특징을 가르치는 걸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향찰은 이제 우리가 향찰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처럼 쓴다 그랬죠? 이 향찰은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눠서 표기를 하거든요. 실질 형태소는 훈차, 뜻을 빌렸다는 거죠.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통해서 일단은 향차를 표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서동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기억만 해놓으세요.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선화공주님은 할 때 그 네 줄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네 줄이 있습니다. 네 줄이 있을 때 그 글자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선화공주님은 하니까 뭐예요? 1, 2, 3, 4, 5, 6 되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번호에서 훈차만 기억하세요. 훈차만 기억하세요. 즉 뜻글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선화공주님은 할 때 선화공주님 5번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요 1, 2, 4, 6 여기 4개의 글자가 훈차였습니다. 세 번째는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 5, 7, 8 이렇게 있습니다. 총 이렇게 자, 이 글자들이 훈차입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1이라는 것은 모두 있죠. 어디만 빼고요? 1만 빼고. 1이라는 거는 모두 있는데 1만 빼고 있어요. 1에 원래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1에 1이 있어야 되는데 1에 1이 없고 나머지는 1이 있다. 역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배수. 1은 2, 2, 4, 2, 3은 6. 그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 그 다음에 5와 이렇게 보면 이제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5다. 4와 6 사이로 보면 돼요.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 그리고 마지막 떨거지. 둘. 맨 끝에 거 2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외우면은요, 외워집니다. 되게 어이가 없는 외우는 방법인데,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요,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5, 그 다음에 1, 2, 4, 6, 1, 1, 5, 7, 8. 금방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은 훈차라는 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얘는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조사와 어미까지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일행에서 뭐가 있습니까? 선화공주님, 은 할 때 은입니다. 은. 자, 보조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그즈지 얼어두고 할 때 고는 뭐가 됩니까? 어미죠. 그렇죠? 그다음에 맞둥방을 할 때 을 목적격 조사입니다. 밤에 할 때 매 뭐가 돼요? 이거는요? 부사격 조사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사입니다. 은, 을, 에. 은, 을, 에. 이 세 가지는 조사로 쓰인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요, 이건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자,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서동요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과 문법적인 측면이 다 같이 나오는 향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찰 이야기를 할 땐 대다수가 서동요를 물어볼 테니까 이 장면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작품들은요, 문학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헌화가입니다. 자, 헌화가 볼게요. 자, 헌화가는요, 꽃을 바치는 노래란 뜻입니다. 자, 이것도 작품에 이제 배경설화가 있죠. 신라의 이제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던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태수로 부임해 가던 부인이 바로 수로 부인입니다. 근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용이 이렇게 막 데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가의 배경설화가 되는 거고요. 그 배경설화와 마찬가지로 이 수로 부인이 이제 또다시 가다가 바윗돌 위에 저 절벽 위에 있는 꽃을 발견합니다. 꽃이 너무 예뻐. 그래서 누가 저 꽃을 사다 줄 수가 없겠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길 가던 한 노인이 선화공주래 수로 부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참 노인도요 젊고 예쁘면 반하나 봅니다. 그래서 반해가지고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꺾어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빠바박 타고 올라가더니 꽃을 딱 꺾어다가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노인도 예쁜 여자에게 반하여. 근데 부인이 분명히 이제 남편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꽃을 꺾어 바쳤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내용 보세요. 똑같습니다. 디벳 바이가에는 자줏바이라는 뜻입니다. 자줏색 바이가에 잡아온 손, 암소를 놓고, 그러니까 암소를 끌고 온 거죠. 잡아온 손, 암소를 놓게 하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거든. 그러니까 나가 여기서 누구니까? 바로 그렇죠. 노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은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 와서 바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내용은 그렇게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도솔가 보세요. 자, 이 도솔가는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작품의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만 잘 할게요. 오늘 이에 산화 불어. 오늘 이에 산화, 꽃을 뿌리는 것을 불러. 자, 싹살 반, 고자 너는. 자, 소선하게 한 꽃차, 너는 고단 마잠의 명불이 앞뒤. 굳은 마음의 명에 부러워져. 자, 미륵 좌주 매셔라. 미륵 좌주 매셔 벌려 늘어서라. 결국 꽃을 뿌리는 행위. 그래서 여기다가 산화공덕. 자, 밑에 써져 있죠. 산화공덕. 결국 꽃을 뿌림으로써 공을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진달래꽃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진달래꽃에도 보면은 산화공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면에 보면은요. 자, 이연이죠, 이연.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뿌리는 얘기가 바로 산화공덕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솔가는요. 자, 4번 처용관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요. 처용관은 이제 팔구치향가의 대표작입니다. 아까 사구치향가의 대표작은 서동요입니다. 팔구치향가의 대표작은 처용가예요. 자, 보실게요. 내용 먼저 그걸 얘기할게요. 배경설이에요. 처용가도 일단은 누구죠? 신라의 헌강왕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연못 앞에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연못에 안개가 쫙 끼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안개가 끼느냐? 예, 동해용왕이 노에서
이렇게 안개가 끼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주시면 아마 동해용왕이 풀릴 겁니다. 그래? 져주라. 그러니까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지고 동해용왕이 띵 하고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선물로 제 아들 중에 한 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 데려가십시오 하고 쫙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 선택된 게 처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용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더니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용을 이제 왕이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처용에게 아내를 주어 결혼을 시킨 거죠. 그 아내는 정말 극강의 미모, 너무 예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사람들이 막 맨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처용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은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신발이 2켤레예요. 원래 1켤레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여자께 맞아. 근데 하나는 남자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다리가 탁 4개. 둘은 내 아내 건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이쯤 되면 남자들 눈이 뒤집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도끼를 들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뛰어 들어가고 발로 밟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처형은 어떻습니까? 다시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물러 나와요. 그때 이제 갑자기 방 안에서 뛰어나온 남자가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쉬어. 적시 소문대로 그대는 최고이십니다. 내가 이제 귀신인데 당신을 시험하러 한번 와봤는데 역시 그대는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죠. 결국 처용의 어떤 관용적인 태도에 감복한 귀신이 처용의 얼굴을 보면은 물러난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배경설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는 집집마다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처용가의 배경설화가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는 되게 쉽죠?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요 어렵지 않겠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세발 발기다는 서울 밝은 달에 밤늦게 놀리다가 자 들어자 자리 보고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가라리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4개로라. 여기까지. 자, 다리가 4개라는 걸 보고 인식을 한 거죠. 둘은 내였고 둘은 뉘에였고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이냐. 본디 내다 말은 본디 내 것이지만은 드시고요. 아자날 어찌하리꼬 표시할게요. 아자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 자, 서리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역신을 용서했다는 의미로 관용적 태도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관용적 태도. 써놓으세요. 관용적 태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요,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벽사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에 써져 있죠? 축사였고, 이제 벽사진경, 위에 벽사진경의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용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벽사진경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벽사진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더러움을 이제 처용의 그 얼굴을 통해서 축복은 받아들이고 더러움은 물리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사진경의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관탈민녀설화와 관련돼 있다 그랬죠. 관탈민녀설화라는 거는 이제 관이 탈취한다. 민간의 여자를 이런 뜻인데요. 관탈민녀설화의 어떤 내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역신이 이제 탐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찬귀파랑가를 봅시다. 역시 별표 쳐놓을게요. 19채한가의 대표작입니다. 제망매가와 더불어 찬귀파랑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작품 중에 하나죠. 찬기파랑가의 뜻은요, 찬양한다, 기파랑을 있던 뜻이에요.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만 유일하게 한가 해독에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찬기파랑가는 여기 이 해석은 지금 양주동 박사님의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진 박사님의 해독은 약간 다른 식으로 나와 있죠. 양주동 박사님의 해독은요, 다른 거와는 달리 대부분은 이제 4-4-2로 끊었죠. 얘는 3-5-2로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처음 해볼게요. 열침에 나토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화자가 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저침에 나타난 달이 너 흰구름 쫓아가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달이 대답하죠. 새파란 날이 여해 기파랑이 지지 이슈라. 자,
새파란 나리여의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일로 날이 제벽해 이걸로 날이 그 제벽 바로 뭐냐? 그 제벽이라는 것이 조약돌이죠. 그 조약돌에 낭이 디니다 자온 디녀 오신 마잠의 마음의 갓 끝을 쫓노하죠. 쫓는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에게 묻는 거죠. 야, 너 흰구름 쫓아가는 거니? 아니. 난 흰구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냇가, 맑은 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 그 안에 조약돌에 기파랑의 인품이 담겨져 있네. 난 그거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감탄하죠. 잣까지 높아 설이 모를 화반이여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기파랑가, 찬기파랑가에서는요. 첫 번째가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거든요. 이 예찬의 내용에 그 시어들이 첫 번째가 달이었고요. 두 번째가 시냇물이고요. 세 번째가 조약돌이고요. 네 번째가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리가 나타났고요. 얘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서 기파랑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달은 고귀한 인품이죠. 고귀한 인품입니다. 위에서 비춰주니까 시냇물은요 맑고 깨끗한 인품입니다. 조약돌은요 원만하면서 강직함이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는 뭡니까? 그렇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기파랑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기파랑의 이미지 네 가지 시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련과 고난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기파랑가는 바로 이런 비유가 뛰어난 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가 뛰어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망매가 보세요. 제망매가 자, 제망매가는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애도하는 글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442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삶과, 바로 갈게요.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이승입니다.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누이가 되는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이로 하나 있고, 못다이로 갑니까? 자,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이다. 자, 네 줄 묶어놓고요.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입니다.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 표시에 자, 이해저에 떨어질 립과 떨어질 립 표시해 놓고요. 하단가지에, 그러니까 한 가지죠. 하단가지에 나고 한 가지 표시해 놓고요. 가는 곳 모르온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네 줄 묶어 놓고요. 죽은 누이, 그러니까 갑작스런 죽은 누이에 대한 뭡니까? 슬픔이죠.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그리고 마지막 8행은요. 인생 무상입니다. 자, 그러면 1행부터 8행까지 묶어보세요. 1행부터 8행까지 묶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인생 무상 또는 허무함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죽은 누이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고 슬프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구행시평에서 바뀝니다. 자, 이게 낙구예요. 미타찰에서 맛볼 나. 이때는 나는 화자죠.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다.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에서 만나겠다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믿는 종교적 차원으로 이 슬픔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겁니다. 자, 슬픔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슬픔의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 마지막 돛닦아 기다리겠다는 것은 자기가 직업이 그거잖아요.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해내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망매가는요, 그 창기파랑과와 더불어서 19차양가의 백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망매가의 내용은 그 정도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작품과의 이제 관련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제망매가 자체가 일단은 그 사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사별 모티브의 시들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자, 제망매가의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것. 즉,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 차원으로 극복해 놓는 것 써놓을게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종교적 차원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의 눈물입니다. 자, 이 시도 김현승 시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나오죠. 그래서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는 그런 태도의 변화.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써놓으세요.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이 작품이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견우의 노래, 이것도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제망매가까지 정리가 다 됐죠? 그럼 이제 다음 작품이 뭐냐면요. 안민가입니다. 안민가. 자, 안민가라는 작품은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안민가. 이 작품의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 신라의 경더왕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왕이 이제 그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막 다리 두 개가 뜨고 막 백성들은 막 도탄에 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근심시키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명한 승려를 한 명 초빙을 하려고 이제 신하들을 시키죠. 그래서 신하들이 길거리에 나가 유명한 승려를 찾다가 정말 이렇게 인품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이제 승려다운 사람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죠. 탈락을 시키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가서 봤을 때 왠지 약간 빼짝 마르고 이렇게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들고 오는 그 승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왕에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저는 충담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다면 네가 그 창기파랑가를 지었던?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노래를 하나 지어주겠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은 노래가 안민가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역시 대단해. 자네 내 옆에서 왕사를 해줄 수 있나? 왕사라는 건 이제 왕의 그 옛날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 옆에 붙어 있는 승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사를 제의했으나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못 됩니다 하고 거절하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안민가의 내용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어떤 노래였냐? 구는 업이요. 시는 다자샤는 이제 사랑하실 엄이요. 자, 미는 얼한, 얼빵한, 부족한, 아이고, 하시할 때 한다면 가정법입니다. 민이 다잘, 사랑을 알고다 알 것입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사행까지 내용입니다. 자, 사행까지 내용은요. 군과 신과 민을 비유했죠. 군은 누구요? 어버이, 아버지, 신은 어머니, 민은 자식. 뭐에 비유했어요? 가족에 비유했어요. 그랬을 때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꿈을 다해 살수물생. 꿈을 다해라는 건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을 이를 먹이에 다스려. 이를 먹여서 다스려 이런 뜻입니다. 이를 먹여서 다스려. 이를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지요? 이 땅을 버리고 거기 표시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이 백성들을요.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얘들 뭐 하면 돼요? 먹여 다스린대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해결책이죠. 자, 그 당시 문제점들은 백성들이 불안에 빠져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게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게요?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나라 디니디는 유지되다 뜻입니다. 나라가 유지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그래서 먹여서 다스리면 돼. 그러면은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은 야, 이 땅 버리고 어디 갈게요? 그냥 먹여준대잖아. 그냥 있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할 때 군과 신과 민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태평성대가 유지한다.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충담사의 해결책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경대왕이 오케이, 너 진짜 멋지다. 내 왕사해줘라. 됐어, 노 하고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민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으로 이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향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배웠는데요. 이 향가의 특징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오면서 10구체가 굉장히 완성된 형태를 보이는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낙구가 항상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지금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안민가는 저기 우리 내용에서 유교적인 내용, 유일한 유교적인 내용입니다. 이는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용가 있죠. 처용가는 유일한 무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뭐예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제망매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향가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는요, 우리 고려가요를 들어갈 겁니다. 고려가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안에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여튼 최대한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고려가요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